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인주입니다. 오늘은 통기타에서 컴퓨터 음악까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몇 가지 구분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몇 가지 구분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분법들 중에는, 이제 과거에 음악을 분류할 때 유용한 틀이었던 어떤 구분법들이 있었는데, 그 구분법들을 소개하고 그 구분법이 이제 현재성을 상실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다른 구분법으로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컴퓨터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교재의 내용이 이런 구분법들을 제시하는 큰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하는 데는 친절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큰 구분법들이 어떤 의미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런 구분법들이 이제 현재성을 상실하면서 다른 구분법들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후기 소비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오늘날에 여전히 어떤 구분법들이 유용한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문화적 기반은 얼마나 많이 바뀔 건지, 앞으로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바뀔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전공들을 전공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공에 대한 구분법, 그리고 각각의 장르와 영역에 대한 구분법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미래에 그런 구분법들이 여전히 유용한지, 아니면 그 구분법들이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시기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분법이나 삶이 구성될 건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음악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어떤 음악이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보는 방식, 그리고 보편적 구조가 없다고 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처음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뭐냐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 다음에 제국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전혀 지금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거고, 과거의 어떤 서구 열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 체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떤 것에 보편적 구조가 있다라고 말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말인 것 같고, 또 좋은 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에 우리가 다문화주의에서, 특히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선 혹은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보편성, 어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성, 이런 것들이 되게 가치 중립적이고, 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또 달리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어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그런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적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상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 그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는 좋죠. 공공선이라는 말이 듣기 좋고, 또 어떤 다양한 문화들의 지평들이 서로 공존해야 할 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 공공선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 공공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 규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긍정적인 지점이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 공공선이라고 삼은 보편성의 기반이 어떤 서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 공공선의 지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이제 문화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들에 감추어진 논리적 취약성을 간파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편적 구조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있는 게 좋나? 보편적 구조가 없는 게 좋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문화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에서 파생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생하는 모든 화성학 체계들을 긍정하는 거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중음악들도 다 그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7개 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어떤 모든 음악이 그것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서구에서 합리화된 혹은 보편화, 서구에서 시도한 보편화로 합리화된 혹은 수학화된 음악 체계를 이미 내면화했고, 그 내면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편적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 음악의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긍정하는 것이 매우 가치 중립적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문화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 보편적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처음에 이런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저자도 역시 음악에는 보편적 구조가 없다. 문화권마다 음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음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음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르죠. 발성법도 다르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고운 소리를 내는 것을 음악적으로 높은 것,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자연이나 삼라만상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 그 모든 소리들을 사람의 목소리로 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가급적이면 음악이 추상적일수록,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가사의 내용을 알 때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가사의 내용을 몰라도 좋은 건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향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어떤 처음 듣는 음악, 제3세계의 음악 혹은 영어로 된 음악, 그래서 가사의 내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것이 주는 형식적인 박자나 리듬이나 소리나 잔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음악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서사를 내게 전달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형식적인 법칙들에 따라서, 그래서 음의 높고 낮음, 그리고 박자의 빠르고 느림, 또 이런 이음줄이나 붙임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소리가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음악적으로 성숙한 거다. 혹은 음악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의 그런 것들을 놓는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권들에서 어떻게 음악이 발생되고 어떤 음악을 추구해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각각의 문화권들의 음악이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언어가 심층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말도 주어와 목적어와 수어가 있죠.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와 수어는 한국말에서는 순서로 구별하지 않고 뒤에 조사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은는이가 붙은 거는 주어, 뭐뭐 을을이 붙는 거는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수어,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 구조가 있죠. 그것들이 또 영어에서는 뭐 조사가 전혀 없죠. 조사가 전혀 없고 관사로 품사로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서 처음에 나온 게 주어, 두 번째 나온 게 동사,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영어는 구성되어 있고요. 또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영어처럼 그렇게 엄격하진 않습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항상 두 번째 들어가고요. 첫 번째는 부사가 나와도 되고, 첫 번째는 주어가 나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위치만 항상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품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앞에 붙어 있는 관사, 그 관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사, 우리 한국어가 조사가 조사가 그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것처럼 독일어에서는 관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순서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형성된 언어들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 그리고 문장이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것들이 어떤 보편적 심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역시 그런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하는 이론들을 지금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구조, 음악의 보편적 구조라는 거는 수학적인 거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주의적 음악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편적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음계가 다르다, 또 문화권마다 전혀 다른 음악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구분법, 그러니까 음악이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것과 보편적 구조가 없다고 하는 이 구분법이 이미 어떤 현재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 밑에다가 한국의 국악이 서양의 음악과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는지, 특히나 판소리,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어떤 소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서양 음악의 발성법과 전혀 다른 발성법, 또 그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추구한 그래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요.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서양의 음악 체계와 우리의 음악 체계가 다른가, 또 우리의 음악 체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음악에 관련된 어떤 소양이나 또 취향들은 훨씬 더 다양한 채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분법으로는 음악을 고전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뭐 팝 음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고전 음악에는 고급 문화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고급하다면 이거는 저급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저급하다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대중문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이게 구별짓기, 그래서 고급 취향을 가진 엘리트들이 즐기는, 그리고 또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CD, 뭐 LP, 그리고 MP,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파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죠.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연주자가 와서 초청해서 또 연주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 엘리트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구별짓기 위해서 또 이런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를 나누고 했다는 나누었다는, 그래서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고전음악은 엄격한 제도권에서 음악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특징으로는 형식적 완전성과 복잡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고전음악이 어떤 고급한 예술이다, 그리고 어떤 수련을 받기 전에는 즐기거나 연주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논리를 제공했겠죠. 그래서 제도권 음악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형식적 완전성과 복잡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고 섬세하게 전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전 음악이 고급 문화라는 것을 하는 논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적 가치는 음악적 형식에서 찾았던 겁니다. 뭐 형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을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형식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으로, 나머지손가락은 접고 이렇게 내보이는 게, 이게 지금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라는 것은 뭐 최고다, 아니면 키 작고 배 나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그 질서를 극단까지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고전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대중음악은, 혹은 저급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중음악은 제도권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물론 수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도권 음악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형식적 조향과 단순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형식, 예술적 가치를 음악적 형식에 두기보다 청중에 반응해 둔다 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고전 음악도 이제는 돈을 많이 들여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관련돼서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고전 음악이 대중화되었고, 또 누구나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구별짓기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도 지금 뭐 대중음악을 저급하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죠. 지나가던 소도 웃고 개도 웃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도권 음악 교육에서 받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제도권 음악 교육에서 받고, 또 과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킬들이, 또 많은 수련이 필요한, 그리고 또 지금 제도권 음악 교육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형식적 조향과 단순함도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형식적으로 점점 더 완전해지고,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중의 반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을 나누는 어떤 기준도 이제는 모호해져 버린,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나눠봤자, 물론 나눌 수는 있겠죠. 나눌 수는 있는데, 나눠봤자 별로 가치가 없는 구분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꽤 비율도 높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녀를 나누는 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구분법일까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남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구분법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어떤 작성돼야 할 서식들 보면 남녀를 다 구분하게 돼 있고,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도 남녀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남녀 구분법이 유용한 구분법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또 나눠봤자 특별히 가치도 없고 사람들만 괴롭게 만드는 그런 구분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을 나누는 것, 이것도 어떤 시기에 필요해서 이런 구분법들이 생겨났지만, 지금 현재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책의 논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이제 상업성과 진보성입니다. 그래서 상업성 혹은 비상업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업성, 예술성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상업성과 진보성 혹은 상업성과 비상업성 이런 것들은 구분법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상업성과 예술성으로 나눈다 그러면 뭐 어떤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게 상업성과 예술성으로 나눌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업성과 예술성, 뭐 예술성은 뭐 돈은 안 되고 그렇지만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업성이란 뭘까 하면, 쉽게 생각하면 예술이 빠르게 자본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이 좋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장르를, 또 이런저런 가수를, 이런저런 음색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구분법들을 잠깐 가로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익숙한 걸 좋아할까? 낯선 걸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할까요? 낯선 걸 좋아할까요? 예술이라면 어떤 예술 작품이 낯설어요? 혹은 어떤 예술 작품이 익숙해요? 이 양자 중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은 좀 진부할 수 있고, 또 좀 더 그 익숙함이 너무 이제 과하게 되면 촌스럽게 되죠. 그래서 뭐 익숙함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에는 진부함이 있고 이쪽에는 촌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익숙함이 있다면 여기에는 새로운 것 혹은 낯선 것,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약간 미친 짓 혹은 너무 낯선 것, 낯설어가지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저기에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업성이 있는 예술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데 너무 새로워, 그러면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 그래도 상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라는 것은 익숙함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또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문법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 상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술 작품이 낯선 것 혹은 실험적인 시도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무엇이지만 그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큰 폭력이고, 또 그 무엇이 우리가 스스로를 옥죄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술 작품은 낯설 방식으로, 또 괴롭고 실험적인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게 예술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술의 존재 이유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업성을, 여기에 예술성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봤는데 뭐지? 너무 낯선데? 너무 충격적인데? 이럴수록 예술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어떤 화해도 보여주지 않는 예술 작품,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고 막
괴롭고 보고 있기 역겹게 만들어 놓고 끝내버리는 예술 작품들, 이런 작품들도 저는 그렇게 좋은 예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낯설게 하지만 또 충격에 빠지게 만들지만 그것을 어떤 새로운 층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화해할 수 없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그려 보여주는 예술 작품.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거로부터 경각심을 얻고 어떤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예술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악이 예술이란 어떤 진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익숙함과 낯섦 혹은 충격적인 미친 짓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쪽으로 발을 내디뎌 가는 거죠. 끊임없이 이쪽으로 발을 내디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낯설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BTS의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 BTS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거는 좀 소음과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구는 BTS를 좋아해서 차에다 음악을 틀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운전하고 계속 가면서 또 내비 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말도 들리는데 BTS 음악과 섞이면서 좀 소음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것이 소음처럼 들린다는 말은 BTS의 음악이 과거에 있는 익숙한 화성이나 박자나 리듬이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리, 새로운 리듬, 새로운 박자를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 혹은 상업성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낯선 것 사이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BTS 음악을 요즘에 아무데나 가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 차에 같이 탔던 그분이 계속 틀어줬기 때문에 어느 날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BTS 음악처럼 좀 흥겹게 또 뭔가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제가 그 음악을 듣고 좀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낯선 건 없죠. 어떤 것이 좀 낯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이제 예술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장르가, 어떤 방식이, 어떤 형식이 한번 성공하면 다 그걸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박은 못 치지만 중박은 쳐요. 그러다가 점점 더 식상해집니다. 식상해지면 저 뒤로 이제 진부하고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낯섦으로 한 발씩 내디뎌 가는 거예요. 내디뎌 가는 거고, 또 누군가 전위적인 예술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본주의 혹은 상업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진부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진부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진보적인 혹은 예술성을 수혈해서 계속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몸집은 점점 커져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수혈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보적이었던, 한때는 상업성을 혐오했던 아티스트들이 점점 더 상업성에 가장 상업성을 가장 앞서 나가는, 또 상업성을 폄하하는, 또 폄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문화산업에 천병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보성이나 예술성의 입장에서 보면 변심했다, 타락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너는 모든 상업성을 포기하고 계속 진보의 길을 가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한 개체에서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은 계속 진보성을 담보하면서 어떤 새로움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화산업은 혹은 상업성을 가진 예술 집단들은 계속 여기에서 수혈하면서 새로움을 충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또 문화산업을 계속 살찌우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보성은 뭐 상업의 논리의 지배를 거부하고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리고 대중매체를 거부하고 저항적인 그런 예술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분법은 아직은 현재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업성과 진보성, 그렇지만 진보성을 계속 수혈하는 상업성의 어떤 특징, 자본의 특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계속 어떤 사회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본의 혹은 권력과 자본의 어떤 법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것과 유일하게 안티테제로서, 그러니까 그런 자본의 논리에 모든 사회가 돌아갈 때 예술은 그것에 돌아가지 않는 어떤 논리를 표현해야 하는, 그렇지만 또 숙명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런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는 어떤 예술적 태도가 여전히 계속 예술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술성 혹은 진보성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숙명이 예술가들에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본과 복제입니다. 이 기준법은 이제 과거에는 원본이 중요했죠. 그리고 요즘에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또 원본이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복제, 시뮬라크르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원본이 원본성을 주장할 수 없는, 여전히 저작권은 주장하죠.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점점 더 어떤 원본성을 상실해가는,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이어붙여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재구성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정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저작권의 이 중심이 되는 음악과 리메이크, 샘플러, 컴퓨터 음악이 즉 복제 기술이 음악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창조적 동력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에 관련돼서 또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에는 현대 사회는 서두에 말했지만 전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공의 구분이 거의 무음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컴퓨터가 모든 전공의 구분을, 또 그 전공에서 특별한 수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무엇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원본과 저작권이 중요한 상태에서는 엘리트들이 음악을 지배했겠죠. 또 고전음악, 또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어떤 의미에서 엘리트, 또 다른 의미에서 엘리트들의 구분법들이 중요한 그런 그런 시대였는데요. 뭐 컴퓨터가 그런 방식으로 전공을 없애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열어갈 것 같은데, 그 샘플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음악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음악, 그리고 그들이 걸어 놓은 음악의 효과들을 완전히 소스 형태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샘플들을 빼가지고 재조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죠. 여기에는 뭐 음악 전공한 학생도 있겠지만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미술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또 음악에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은 그런 전공이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공이 사라진 시대,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 놓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우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혹은 대학에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샘플러나 또 저도 최근에 미디어 아트를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매드매퍼, VDMX, 그리고 프로세싱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웠어요. 한 2주 안에 배웠습니다. 맛만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직관력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효과가 너무 좋아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간략한 몇 가지 조작만을 가지고 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간략한 몇 개의 조작만 가지고도 아주 화려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뭐 제 작품이 미디어 아트에서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 보시죠.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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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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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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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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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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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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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drop, drop. If I hit the switch, I can make the ass drop.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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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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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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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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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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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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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Drop to the drop, drop to the drop, drop, drop. If I hit the switch, I can make the ass drop.
우리 책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원본성이 없어지고 복제가 많아진다. 그 한 것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그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화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이 또 융합되고, 그래서 어떤 장르의 견고한 어떤 나눔, 그리고 원본성이 아니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장르들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것을 뮤직비디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과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음악과 관련된 큰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융합, 다양한 장르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융합해버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상업성 혹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차이들을 이렇게 수렴하고 그 예술적, 그러니까 차이를 생산하는 예술을 새로운 소스로 다시 흡수하는 그 자본의 막대한 능력, 막강한 능력,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음악이 결합돼서, 그래서 이건 융합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혹은 음악과 영화가 결합한 이유는 음악의 육도 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본주의 혹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것, 혹은 상업성과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융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영화가 서사성, 그래서 내용을 주로 서사성이라면 뮤직비디오는 서정성, 그리고 환영주의, 비환영주의. 환영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TV를 볼 때 카메라가 그것을 비추고 있다는 느낌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모습, 그래서 누군가 찍고 있는 이 세트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환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점입니다. 비환영주의라는 것은 이건 세트인 게 명확해. 그리고 커트가 막 잘라지고, 또 카메라 워크가 되고, 또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수나 어떤 그 연기자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가지고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카메라를 노려본달지. 그래서 환영주의에서는 절대 연기자가 카메라를 보지 않아요. 카메라를 보면 이게 시청자의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영주의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비환영주의에서는 카메라를 노려보죠. 또 180도 기축이라는 것은 연기자 A와 연기자 B가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이 카메라는 이 두 선 사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80도 안에서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A 연기자, B 연기자가 있으면 카메라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180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서 비칠 때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비쳤는데 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B가 오른쪽?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카메라가 있었을 때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런데 반대쪽에 돌아가면 B가 왼쪽, A가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요. 이 두 서 있는 사람들이 위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80도 규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뮤직비디오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고 커트를 잘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된 정서, 우발적 욕망. 그러니까 하나의 쭉 스토리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발적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통기타에서 컴퓨터 음악까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큰 포괄적인 판에서 하나의 음악 혹은 예술이라는 판을 보편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고급 문화인가 저급 문화인가, 혹은 고전 예술인가 대중 예술인가, 또 상업성과 예술성, 그리고 그 원본성과 복제 혹은 복제들의 융합, 이런 관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어떤 현재성의 상실과, 그러니까
그 나누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혹은 무효한가를 갈라가면서 진술된 우리의 교재의 내용, 그리고 몇 가지 컴퓨터 음악, 미디어 아트, 그것들을 다루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